생산량은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고 설치 면적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따라잡지 못하는 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공장을 돌리는 기업들이 사람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이 기묘한 방정식, 지금 중국 태양광 제국 이야기입니다. 숫자만 보면 중국은 완벽한 승자처럼 보입니다.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생산의 80% 이상을 중국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고, 폴리실리콘에서 인곳, 웨이퍼, 셀, 모듈에 이르는 공급망 전 단계를 수직으로 통합한 나라는 지구상에 중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논할 때 반드시 중국을 끼워 넣어야 하는 것처럼 태양광에서는 중국을 빼고는 그 어떤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도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10여 년간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묘한 건 말입니다. 그 상식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외부의 적이 쳐들어와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 태양광 산업 전체의 영업이익은 추정치 기준으로 마이너스권에 근접했습니다. 주요 태양광 기업들의 분기 실적을 들여다보면 출하량은 전년 대비 30% 이상 늘었는데 매출 총이익률은 한 자릿수 초반으로 쪼그라들었고, 일부 기업은 아예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공장을 더 열심히 돌릴수록, 더 많이 팔수록 오히려 적자 규모가 커지는 역설. 경제학 교과서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지금 세계 최대 제조업 강국에서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넓은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처음엔 차가 몇 대밖에 없어서 시속 150km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너무 좋다 보니 진입 차량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이제 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아무도 못 달립니다. 중국 태양광이 딱 이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로 수십조 위안을 퍼부은 덕분에 수십 개의 기업이 동시에 수십 기가와트 규모의 공장을 증설했고, 그 결과 공급이 수요를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구조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패널 1와트당 단가는 2022년 말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이 수준에서는 아무리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해도 원가를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시장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폭발할 테고, 수요가 따라오면 다시 이익이 생기겠지. 실제로 태양광 설치량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수요 자체는 폭발적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자들은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수요를 받아낼 수 있는 공급 능력이 수요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팽창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서로를 의식하며 너도나도 공장을 지은 결과 시장 전체의 공급 능력은 실제 수요의 2배를 훌쩍 넘었다는 분석이 여러 에너지 시장 조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공급 과잉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균열의 순간, 역사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새로운 판을 짜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중국이 빠진 함정을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함정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그 틈새로 치고 올라오는 새로운 강자가 왜 유리한지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는 내꺼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국 학계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인데 원래는 사회학 용어지만 인더스트리얼에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산업이 성숙 단계를 넘어 포화 상태에 이르면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이 더 이상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서로를 짓밟는 방향으로 경쟁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성장이 멈춘 판 위에서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태양광 산업이 교과서적인 내꺼나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치킨 게임도 한창입니다. 치킨 게임이라는 건 두 차가 서로를 향해 정면으로 달려오면서 먼저 핸들을 꺾는 쪽이 지는 싸움입니다. 지금 중국 태양광 기업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공장을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생산을 줄이면 시장 점유율을 경쟁자에게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집단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수차례 구조조정 신호를 보냈지만 수십만 개의 일자리와 지방 정부의 세수가 얽힌 거대한 이해관계는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 판에서 이토록 강해진 이유가 동시에 이 판을 벗어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이유가 됩니다. 중국 태양광의 경쟁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값싼 노동력과 에너지,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설비 투자를 통한 원가 절감, 즉 전형적인 규모의 경제였습니다. 실리콘 결정을 자르고 갈고 닦아 얇은 웨이퍼를 만드는 이 공정은 본질적으로 중공업입니다.
막대한 열 에너지가 필요하고 거대한 장비가 필요하며 엄청난 양의 원자재가 필요합니다. 공장 하나를 짓는데 수천억에서 수조 원이 투입됩니다. 이 거대한 설비가 바로 함정입니다. 일단 지어놓으면 쉽게 방향을 틀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새로운 소재가 등장해도 이미 수조 원의 감가상각이 남아있는 공장을 당장 폐기할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무게입니다. 10년간 쌓아온 인프라와 공급망과 생산 능력 자체가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는 데 가장 큰 장벽이 되어버리는 역설. 마치 1990년대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자체 개발해놓고도 필름 사업 보호를 위해 상용화를 미뤘다가 결국 파산한 것과 정확히 같은 구조적 경직성입니다. 그리고 이 경직된 거인의 옆에서 완전히 다른 문법으로 접근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조 원짜리 공장이 필요 없는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수천도의 열 에너지가 필요 없는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무거운 실리콘 웨이퍼가 아니라 용액 상태로 만들어 얇은 필름 위에 코팅하는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태양 전지를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태양 전지를 인쇄하는 방식입니다. 잉크처럼 인쇄하는 태양 전지. 이 한 문장이 지금 10년 넘게 쌓아온 중국의 실리콘 제국을 뒤흔들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 소재가 바로 페로브스카이트입니다. 이 낯선 단어가 왜 에너지 산업의 판을 바꾸는지, 그리고 왜 한국이 이 게임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지 산막에서 본격적으로 풀겠습니다. 태양전지를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하나는 깎아내는 철학입니다. 고순도 실리콘을 1400도 이상의 고온에서 녹여 거대한 결정덩어리를 만들고 그것을 정밀하게 슬라이스해 얇은 웨이퍼로 자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커다란 화강암 덩어리를 조각칼로 깎아 예술품을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고 엄청난 장비가 필요하며 잘라내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소재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지금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한 그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르는 철학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정 소재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 얇은 기판 위에 코팅하거나 인쇄합니다. 마치 프린터가 종이 위에 잉크를 뿌리듯이 복잡한 고온 공정이 필요 없고 거대한 결정 성장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르는 방식의 핵심 소재가 바로 페로브스카이트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특정한 결정 구조를 가진 소재의 총칭입니다. 이 구조를 가진 소재들이 빛을 받으면 전기를 만드는 능력이 탁월한데 놀라운 건 이 소재를 용액으로 만들어 바르는 것만으로도 태양전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것을 종종 태양광 잉크라고 부릅니다. 인쇄하듯 찍어내는 태양전지. 이 개념 하나가 기존 중공업 방식의 태양광 제조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임을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이 기술의 잠재력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현재 상용화된 실리콘 태양전지의 에너지 전환 효율은 대략 22%에서 24% 수준입니다. 이론적 한계에 거의 근접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페로브스카이트 단독셀의 실험실 효율은 이미 26%를 넘겼고 페로브스카이트와 실리콘을 층층이 쌓아 올린 텐덤 구조에서는 33% 이상의 효율이 공식 인증기관에서 확인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같은 면적의 패널에서 더 많은 전기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토지 비용이 비싸거나 설치 공간이 제한된 도시명 태양광, 건물 일체형 태양광에서 이 효율 격차는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라 사업성의 분기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흔히 놓치는 반론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효율이 높아도 오래 못 버티면 무슨 소용이냐고. 실제로 페로브스카이트의 가장 큰 약점으로 오랫동안 지목된 것이 바로 내구성이었습니다. 습기와 열과 자외선에 취약하다는 것이 초기 연구에서 드러난 고질적인 문제였고 이 때문에 상용화가 늦어진다는 시각이 오랫동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돈의 흐름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대형 기관들, 국부 펀드, 연기금, 장기 인프라 채권을 운용하는 금융기관들이 특정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효율 숫자가 아닙니다. 25년 이상의 장기 운용 보증,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내구성 인증, 그리고 대규모 양산 과정에서 품질 편차가 얼마나 작은지입니다. 쉽게 말해 이 패널이 사막 한복판에서 25년 동안 비바람 맞으면서도 설계대로 작동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발전소에 깔리는 기술이라면 효율 1% 차이보다 이 신뢰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식으로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움직인 세력이 있습니다.
한국이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에서 주목받는 이유를 단순히 연구 실적이 좋아서라고 설명하는 건 절반짜리 답입니다. 진짜 이유는 세 가지 층위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적 이점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정밀 공정 능력의 이식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핵심 기술 난제 중 하나는 코팅 균일도입니다. 액체 상태의 소재를 대면적 기판 위에 균일하게 펴바르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두께 차이가 전지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공정의 정밀도를 확보하는 것이 상용화의 관건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교차산업 역량이 발동합니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반도체와 OLED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나노미터 단위의 방막을 균일하게 증착하고 코팅하는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갈고 닦았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 한 장을 만들 때 쌓아 올리는 유기물층의 두께는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입니다. 이 두께가 조금이라도 불균이라면 화소 단위로 색이 달라집니다. 수십 년간 이 불균일을 수율로 극복해온 노하우가 곧 페로브스카이트 코팅 공정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쌓은 스퍼터링, 화학 기상 증착, 슬롯 다이 코팅 기술들이 새로운 이름을 달고 태양전지 생산 라인으로 이식되는 겁니다. 이건 기술 개발이 아니라 기술 번역입니다. 이미 숙련된 손이 새로운 재료를 잡는 것, 이 속도의 차이가 신규 진입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경쟁의 해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 화려한 효율 숫자 경쟁에 뛰어드는 대신 상업화의 본질인 장기 안정성과 인증에 집요하게 집중해왔다는 점입니다. 국제 공인시험 인증을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지루하고 긴 싸움인지 알아야 이 전략의 영리함이 보입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정한 태양전지 내구성 인증 기준은 10사이클 반복시험, 습열 노출시험, 자외선 조사시험 등을 포함하는 수천 시간짜리 검증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 성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 기술에 자본을 투입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연기금이나 인프라 펀드의 논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수십 년 단위의 안정적 수익을 원합니다. 아무리 효율이 높아도 인증이 없는 기술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를 정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증을 통과한 기술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험 가격이 계산되고 보험이 붙고 장기 금융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의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효율 신기록 발표보다 인증 획득에 더 많은 자원을 쏟아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들이 보도자료 한 줄에 열광할 때 이들은 수천 시간의 시험 성적표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이점은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이건 기술이나 자본과 달리 단기간에 복제할 수 없는 구조적 우위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중국산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태양광 시스템에는 세액 공제를 주지 않습니다. 유럽은 태양광 공급망의 탈중국화를 중장기 에너지 안보 정책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의 에너지 전환 자금의 상당 부분이 지금 새로운 공급망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민주주의 동맹국, 미국과 유럽의 기술 표준을 공유하며 동시에 아시아의 제조 경쟁력을 갖춘 나라, 이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요?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구조 안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우방국 조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유럽의 탄소국경 조정제도가 강화될수록 청정제도 인증을 받은 한국산 소재와 부품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은 기존 실리콘 공급망과 완전히 다른 소재의 생태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기술로 서구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술이 좋고 동시에 공급망 신뢰도도 높기 때문에 선택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 소재의 기업들이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안에서 집중 공략하는 분야 중 하나가 계면 보호막, 즉 분자 수준의 보호 코팅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가 습기와 산소에 취약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셀 표면에 극도로 얇은 보호층을 씌우는 기술인데 이 두께는 수 나노미터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 초박형 분자 외투를 입히는 것인데 이 외투 덕분에 25년 이상의 실외 내구성 확보가 현실적 목표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박막 코팅 기술이 누구의 손에서 가장 정밀하게 구현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앞서 설명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 유산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잠깐 2035년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사는 아파트 외벽에는 얇은 필름 형태의 패널이 붙어 있습니다. 기존의 육중한 유리 패널이 아닙니다. 마치 건물 외장재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든 거의 보이지 않는 반투명 층입니다. 이 층이 낮 동안 햇빛을 흡수해 가정에서 쓰는 전력의 일부를 스스로 충당합니다.
건물 옥상에도 같은 방식의 패널이 인쇄처럼 입혀져 있고 도심 한가운데에 세워진 유리 커튼홀 빌딩의 창문 자체가 희미하게 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앙 발전소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오는 송전선이 아니라 건물 자체가 하나의 작은 발전소가 되는 분산형 에너지 구조입니다. 이것이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가 현실화될수록 에너지 산업의 권력 지용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00년 동안 에너지 패권은 땅속에 무엇이 묻혀있는가의 싸움이었습니다. 중동이 강했던 이유는 석유가 그 땅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을 압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그들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원을 가진 자가 패권을 가졌습니다. 그 패권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 에너지를 사오기 위해 막대한 외화를 지불했고 그 의존성은 외교와 안보와 산업 전반의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했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 원유, 가스, 석탄을 전부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세계 5위 안에 드는 에너지 소비 대국인 나라. 이 구조적 취약성은 한국 경제의 오랜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방정식이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전환이 가속되면 에너지 패권의 본질이 바뀝니다. 땅속 자원을 가진 자에서 햇빛과 바람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기로 바꾸는 기술을 가진 자로,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이 첨단 소재와 초정밀 제조 공정이라면 이건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를 통해 쌓아온 바로 그 전장입니다. 전혀 새로운 게임이 아니라 익숙한 문법으로 새로운 판을 여는 겁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의 상용화는 아직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대면적 양산에서의 수율 확보, 납성분 대체 소재 개발, 그리고 실제 필드에서의 장기 데이터 축적. 이 세 가지 과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이 기술을 모르지 않습니다. 중국도 페로브스카이트 연구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고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빠르게 따라붙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 경쟁이 한국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지금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낙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0년 전에는 이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조차 불분명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전 세계의 에너지 자본이 움직이고 있고 공급망 재편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기술의 상업화 가능성이 숫자로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위에서 한국은 기술과 지정학과 제조 역량이라는 세 개의 패를 동시에 쥐고 있는 드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거대한 전환점을 지나고 난 뒤에야 그 경계선이 어디였는지를 가르쳐줍니다. 1970년대에 오일 쇼크가 터진 뒤에야 사람들은 에너지 안보의 의미를 깨달았고 2008년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서야 레버리지의 위험을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의 어느 편에 어떤 기술이, 어떤 나라의 손이 쥐어져 있는가는 지금 이 순간의 조용한 선택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잉크 한 방울이 바꾸는 에너지 패권, 그 잉크를 가장 균일하게,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를 수 있는 손이 누구인가? 그 질문의 답이 모이는 곳에 다음 10년의 에너지 지형도가 완성될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거대한 전환, 그 위에서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